협객행, 김용원저 제21장. 희미한 빛 속에 영감이 손과 발에 수갑과 고랑쇠를 찼을 뿐만 아니라 온몸이 쇠사슬로 꽁꽁 감겨서 두 거대한 돌기둥 사이에 묶여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 한데 백자재는 갑자기 산호파를 대하자 약간 어리둥절해졌다. 그러나 그는 곧 웃으며 입을 열었다. 좋아, 좋아. 당신이 돌아왔군. 이제 천하에서 나를 제왕으로 모시게 되었다네. 설산파는 천하 제일로 군림하게 되었고 다른 문파는 모두 없어졌어. 할멈도 좋지. 산호파는 냉랭히 응수했다. 좋기는 좋구려. 하지만 다른 문파들이 왜 없어졌나요? 백자재는 희쭉 웃었다. 당신은 머리가 잘 돌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야. 그야 설산파의 무공이 제일이고 다른 문파에서도 도저히 따를 수가 없으니까 취해진 조처이지. 산호파는 수아를 자기 앞에 세우고 물었다. 봐요. 누가 왔는가? 그녀는 자기의 영감이 손녀딸을 몹시 사랑하고 있으며 이번에 실성하게 된 것도 바로 손녀딸이 벼랑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기쁜 일을 당하면 제정신을 차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수아를 내세운 것이다. 수아는 즉시 조부에게 위로의 말을 던졌다. 할아버지, 제가 돌아왔어요. 벼랑 아래로 떨어졌지만 할머니께서 구해주셨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어요. 백자재는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다. 잘 되었다. 너는 수아로구나. 죽지 않았다니 이 할아버지는 너무나 기쁘구나. 이 귀염둥이야. 너는 이 세상에서 누구의 무공이 으뜸가며 무림지존인 줄 아느냐? 수아는 나직이 대답했다. 할아버지가 무림지존이죠. 백자재는 껄껄 웃었다. 하하. 우리 수아는 저렇게 착하단 말이야. 백만검은 앞으로 나서며 인사를 올렸다. 아버지, 자식이 늦게 돌아와 아버님이 고생을 하셨군요. 이 자식이 아버지의 쇠사슬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문 밖에 서 있는 성자학 등은 그 말에 오금이 저렸다. 백자재가 풀려나오면 그저 도망칠 생각부터 하게 되었다. 한데 백자재는 호통을 내질렀다. 비켜. 누가 너보고 쇠사슬을 풀어달라더냐? 이까짓 거야 내가 힘만 주면 토막토막 나버리게 돼. 다만 나는 내 스스로 이곳에서 수양을 좀 쌓으려는 것뿐이다. 그리고 그는 더욱 큰 소리로 호기를 부렸다. 수천 수만 명이 온다 해도 이 백자재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거늘 누가 감히 나를 이 쇠사슬에 묶어놓을 수 있겠느냐? 백만검은 고개를 숙였다. 그렇습니다. 아버님은 천하무적이시니 그 누가 아버님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어머니와 수아가 돌아왔으니 모두들 기뻐서 아버님을 모시고 술이나 한 잔씩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열쇠를 들고 백자재의 수갑을 따려고 했다. 백자재는 노해 부르짖었다. 비키란 말이야. 재미있어서 이러는 것이지 이 쇠사슬을 끊지 못해 이러고 있는 줄 알아? 빨리 가서 내일이나 봐. 마지막 한마디는 너무나 우렁찬 것이어서 백만검은 깜짝 놀라 손에 들고 있던 열쇠를 놓치고 말았다. 그리고 후다닥 뒤로 물러섰다. 백만검은 부친이 체면상 남의 힘을 빌리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놀란 척하면서 열쇠를 땅에 떨어뜨린 것이었다. 그런데 그가 고함을 지르는 바람에 성자학 등은 고개를 들이밀고 기웃거렸다. 백자재는 그들을 발견하고 호통을 쳤다. 너희들은 나를 보고도 왜 인사가 없느냐? 당금 제1의 대영웅이요. 대오걸이 누구지? 성자학은 백자재가 풀려나게 되면 어떤 곤욕을 치르게 될지 모르니 일찍 비위를 맞추어 두자는 생각에서 허리를 구부렸다. 설산파의 백대감이야말로 전무후무한 권법, 권각법, 내공, 암기에 있어서 제1인자인 대영웅이고 호걸이며 대협사일 뿐 아니라 대종사입니다. 양자진도 재빨리 그의 뒤를 이었다. 백대감께서 설산파의 장문인이시니 소림, 무당, 아미 등의 문파는 마땅히 없어져야 하며 이 세상에서 오로지 백대감만 유아독존이십니다.
나머지 사람들도 일제히 아첨의 말을 했다. 백자재는 득이에 찬 웃음을 띠고 고개를 끄덕였다. 산오파는 크게 부끄러움을 느꼈다. 이 늙은이는 실성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다. 나와 거마 그리고 수아를 알아보지 않는가? 다만 구제불능일 정도로 자존심이 강하니 어떻게 한담? 백자재는 갑자기 고개를 쳐들고 산오파에게 물었다. 정노사가 와서 나에게 자랑을 하더군. 당신이 벽라산에 들어가서 며칠 묵었다고. 그게 사실인가? 산오파는 노해 부르짖었다. 당신은 실성도 하지 않았으면서 어째서 그 녀석의 터무니없는 말을 믿죠? 수아는 불쑥 입을 열었다. 그 정불사는 남의 몸이 편찮은 틈을 타서 할머니에게 벽라산으로 가자고 다그쳤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강물에 뛰어들어 자결을 했으면 했지 따라가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백자재는 미소를 띠고 말했다. 좋아, 좋아. 백자재의 부인이 어떻게 남의 욕됨을 감수하겠는가? 그래,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지? 수아는 석파천을 가리켰다. 그 후 바로 이 오라버니가 다행히 손을 써서 정불사를 쫓아버릴 수 있었어요. 백자재는 석파천을 곁눈질했다. 서고간이 밟지 못해 석중옥이라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바로 조금 전 자기를 구해 나가려던 젊은이라는 것을 알고 약간 호감을 느꼈다. 이 녀석의 재간은 그럴싸해. 나에게 비하면 훨씬 떨어지지만 정불사를 쫓는 데는 충분한 편이지. 산오파는 참을 수 없어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무슨 큰 소리를 치는 것이에요? 설산파가 천하제일이라고 얼토당토 않는 소리 마시오. 이 애는 내가 친히 키운 제자예요. 나의 제자가 당신의 제자보다 재간이 뛰어날 테니 두고 보시오. 백자재는 소리내어 웃었다. 하하하,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 당신에게 나를 이길 수 있는 재간이 무엇이 있겠소? 산오파는 핏대를 올렸다. 거마는 당신의 제자예요. 그 많은 제자 가운데 그놈의 무공이 가장 고강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녀는 백만검을 향해 다시 입을 열었다. 거마, 내가 너의 사부에게 말해라. 나의 제자가 강한지 아니면 내가 강한지를 말해보아라. 백만검은 대답했다. 그건. 그는 감히 부친이 두려워 부친의 비위를 거슬리는 말을 하지 못했다. 백자재는 웃으면서 말했다. 당신의 제자가 어찌 나의 제자와 적수가 되겠소. 그리고 그는 백만검을 향해 내뱉듯 말했다. 거마, 너의 애미가 또 터무니없는 말을 짓거리고 있는 거지. 백만검은 솔직한 사내였다. 이기면 이기고 지면 지는 것을 분명히 하는 사내였다. 석파천에게 졌는데 어찌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제가 무능하여 저 녀석과 조금 전 싸운 결과 확실히 이기지 못했습니다. 백자재는 펄펄 뛸 듯이 날뛰며 전신에 차고 있는 쇠고랑을 마구 쨍그랑거리도록 흔들었다.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인가? 산오파는 그와 수십 년간 부부로 지낸 사이라 그의 생각을 십중팔구 짐작하고 있었다. 이 늙은 멍청이는 자기가 천하무적이라 생각하고 능소성에서 내로라 뽐내고 있었다. 그러다가 정불사에게 자극을 받자 반실성하게 되지 않았는가. 산오파는 이와 같은 생각과 더불어 마음의 병은 마음으로 고쳐야 한다는 생각을 떠올렸다. 강한 적수를 만나 그의 오만한 기운이 꺾이면 그와 같은 과대망상증이 치유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와 같은 생각과 더불어 그녀는 장삼과 이사가 이미 떠나간 것을 아쉬워했다. 그들 두 사람을 이용하여 백자재의 병을 고치면 안성맞춤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한데 갑자기 그녀에게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나의 제자의 무공은 그렇게 고강한 편은 못 되지만 내력이 이 늙은 멍청이보다 훨씬 뛰어난 편이니 그의 화를 북돋아 볼까? 이와 같은 생각과 더불어 그녀는 싸늘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청고의 드문 무공을 지녀 천하 제일이고 내력 또한 제일이라 하지만 당신은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내력만 가지고 말하더라도 나의 제자보다 훨씬 떨어져요.
백자재는 광소를 터뜨렸다. 우하하. 설사 달마나 장산풍이 재생한다 하더라도 이 백대감의 적수가 못되거늘 저 비린내 나는 녀석이 나를 당할 수 있다고. 나의 내력을 그가 삼성만 지닌다 하더라도 무림의 위명을 떨치기에 충분할 거다. 산호파는 냉소했다. 정말 부끄러운 줄 모르고 큰 소리치는군. 남들이 들으면 모두 비웃겠소. 어디 그렇다면 당신이 저애와 한번 내력을 겨루어 보구려. 백자재는 웃으면서 말했다. 그 녀석에게 그만한 자격이 있을까? 좋아. 단지 한 손을 써서 그로 하여금 3번 곤두박질하도록 만들어주지. 산호파는 남편의 무공이 대단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정말 겨루었다가 석파천이 상처를 입으면 큰일이다 싶었는데 그와 같이 나오자 잘 됐다고 생각하고 부채질을 했다. 이 젊은이는 나의 제자이고 수아와는 정혼을 한 사나이니 당신의 손자사위가 되는 셈이요. 그러니 겨루어도 결코 피차간에 서로 상처를 입혀서는 안 돼요. 백자재는 재빨리 말했다. 그가 나의 손자사위가 된다고? 그만한 자격이 있을까? 좋아. 그렇다면 그의 목숨을 빼앗지 않지. 바로 이때였다. 발걸음 소리와 더불어 한 사람이 총총히 달려들어와 급히 외쳤다. 장문인 장락방의 방주 석파천이 사형객을 데리고 와서 석청 부부를 구해내고는 겨루어 보자고 대청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경만종의 음성이었다. 백자재와 산호파는 동시에요. 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마천거사 사형객이라고. 석파천은 석청 부부가 무사하다는 사실을 알고 마음이 크게 놓였다. 석중옥이 돌아왔다면 자기가 가짜라는 사실이 드러날 테고 또 오랜만에 사형객을 만난다는 생각에 무척 기뻤다. 산호파는 궁금하다는 듯 입을 열었다. 우리와 장락방 그리고 사형객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데 어째서 이곳에 나타났을까? 석청 부부가 데리고 온 사람들인가? 경만종은 분하다는 듯 말했다. 석파천은 정말 무례합니다. 그는 우리의 능소성이 마음에 든다고 하면서 우리더러 모두 나가 달라는 것입니다. 백자재는 노해 부르짖었다. 개방귀 같은 소리. 장락방이 무엇이고 또 석파천이 무엇인데 감히 그런 소리를 해. 장락방에서 몇 사람이나 왔느냐? 경만종은 대답했다. 그들은 모두 5사람입니다. 석청 부부와 사형객, 그리고 석파천 이외에 한 젊은 소저가 있었는데 정불삼의 손녀라고 하더군요. 석파천은 정당도 왔다는 말에 눈살을 찌푸렸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수아를 바라보았다. 수아는 아름다운 눈동자로 석파천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석파천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나에게 석중옥으로 가장하여 석장주 부부의 목숨을 보호하라고 하더니 어째서 석중옥과 같이 이곳까지 오게 되었을까? 아마도 나를 걱정해서 사형객 선배를 모시고 나를 구하러 온 것인가 보다. 백자재는 대뜸 큰 소리를 쳤다. 겨우 5사람을 보고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능소성의 성주이자 설산파의 장문인 백자재로 말하면 천하에서 건법이 제일이며 권각법에서도 따를 자가 없고 내공은 물론 암기에도 제일인 대영웅, 대오걸, 대엽사, 대종사라는 말을 하지 않았느냐? 경만종은 말을 더듬거렸다. 그건 그들이 무림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라. 사부님의 위명을 들었으리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백자재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것 참 이상하군. 나의 위명을 알면서도 능소성으로 시비를 걸러와. 그러다가 그는 갑자기 생각이 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 내가 석실에서 잠시 동안 속세를 피해 은거했다는 사실이 천하에 알려진 모양이군. 그래서 내가 은퇴한 줄로 알고 찾아와 도전을 한 것이겠지. 허허허 그것 보라. 너희 사부라는 커다란 나무가 너희들을 가려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그만 이 꼴이 되는 것이다. 산호파는 노해 부르짖었다. 당신이나 이곳에서 큰 소리치도록 하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나가보도록 합시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앞장서서 재빨리 나갔고 백만검과 성자학 등이 뒤를 따랐다. 석파천도 따라 나가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백자재가 그를 불렀다. 내 녀석은 여기에 남아있어. 내가 버릇을 가르쳐주겠다. 석파천은 걸음을 멈추고 몸을 돌렸다. 수아는 이미 문가에 이르렀으나 석파천의 안위를 생각해서 되돌아오고 말았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반실성하다시피 하고 있으니 석파천과 내력을 겨루다가 뭣도 모르고 힘을 너무 써서 석파천을 죽이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큰 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정말로 이이와 무공을 겨루려고 하고 있어요. 산호파는 고개를 돌리고 백자재에게 말했다. 당신이 만약 나의 제자 목숨을 해치기라도 한다면 나는 병나산으로 갈 테니 알아서 해요. 그때는 한평생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백자재는 노해 부르짖었다. 뭐라고? 산호파는 아랑곳하지 않고 서곡에서 나가며 성문을 닫았다. 이렇게 되자 안이 칠흑같이 어두워졌다. 수아는 백자재 발 앞에 놓인 열쇠를 들어 할아버지의 발과 손에 채워진 수갑을 풀어주었다. 할아버지, 여기서 그에게 몇 수 무공을 가르쳐 주도록 하세요. 무공을 별로 연마하지 못해 재간이 매우 떨어져요. 하하, 좋아. 내가 몇 초 가르치기만 하면 그는 한평생 써먹고도 남게 될 것이다. 석파천은 그 말을 듣고 잘됐다고 생각했다. 백자재가 천하의 모든 무공에서 자기가 제일이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자기가 백자재를 이길 수 없을 판인데 무공을 가르쳐 주겠다니 영광스러운 일이라 재빨리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백자재는 웃으며 말했다. 좋아. 내가 가장 간단한 재간을 가르쳐 주지. 좀 깊이 있는 것은 아마 아직 내가 터득하지 못할 것이다. 수아는 뒤로 물러가 서곡의 문을 열었다. 서곡 안은 다시 밝아졌다. 석파천은 갑자기 백자재가 몸을 똑바로 세우고 있는데 거의 자기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클 정도로 위풍당당한 것을 보고 천신처럼 느껴졌다. 더욱더 그에 대한 존경과 두려움에 자기도 모르게 두 걸음 물러섰다. 백자재는 웃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 이 할아버지는 너를 해치지 않는다. 자, 봐라. 내가 이렇게 손을 뻗쳐서 너의 뒷덜미를 잡고 힘을 주면 너는 곤두박질을. 그러면서 그는 오른손을 뻗쳤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석파천의 뒷덜미를 움켜잡았다. 손놀림이 재빠르고 노린 부위가 기이할 정도로 묘해서 석파천은 피할 수가 없었다. 순간 석파천은 그의 힘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느꼈다. 한번 잡히게 되자 자기의 몸이 붕 떠오르는 것을 느끼고 급히 힘을 주어 자세를 가다듬었다. 동시에 그는 오른팔을 뻗쳐 그의 팔을 떨쳐내려고 했다. 백자재는 분명히 그의 뒷덜미 요혈을 잡고 기운을 주워들어 올리려고 했다. 아닌 게 아니라 석파천이 들리기는 했는데 다시 석파천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들어 올릴 수 없게 되었다. 동시에 오른팔이 그에게 밀리자 시큰거리고 아파오는지라 그만 손을 놓고 말았다. 이 녀석의 내력이 정말 뛰어나구나. 이번에 그는 왼손을 뻗쳐 그의 가슴팍을 움켜쥐고 그 바람으로 손을 떨치며 던져버리려고 했다. 그러나 석파천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석파천이 이미 경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는 한편으로 피하려고 했는데 끝내 그에게 잡히게 된 것이라 탄복하는 마음이 절로 우러나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하시군요. 이 두 초만 하더라도 정불사 할아버지보다는 훨씬 뛰어납니다. 백자재는 본래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자기가 정불사보다 뛰어나다는 말에 또 흐뭇해져서 말했다. 정불사가 어찌 나의 적수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는 왼발을 들어 석파천의 다리를 걸고 밀었다. 그러나 석파천은 몸을 흔들었을 뿐 쓰러지지는 않았다. 백자재는 한 번 떨치고 한 번 움켜잡고 또 한 번 발로 거는 등 잇따라 3초를 펼친 것이었다. 이 3초는 신도기질 사면환이었다. 이는 그가 한평생 자랑해온 절기로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보잘것없는 무공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명성을 떨쳐온 영웅 호걸들이 그와 같이 잇따라 펼쳐지는 삼초에 나가떨어지곤 했던 것이다. 한데 지금 삼초를 펼치는데 성공은 했으나 석파천은 꿈쩍하지 않아 삼초가 모두 무위로 돌아가고 만 것이다. 그날 정씨 형제와 만나게 되었을 때 정불사와 산호파가 벽라산으로 가서 며칠 묵었다는 말을 듣고 백자재는 질투와 분노에 머리가 약간 돌게 되었는데 오늘 사랑스러운 처가 돌아온 것을 보고야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거기다가 수아를 만나게 되자 그만 마음이 흐뭇해져서는 약간 돌았던 정신이 한결 되살아났던 것이다. 하지만 천하에서 무공이 제일이라는 자부심은 대단했다. 그런데 이제 연환삼초도 이 젊은이를 쓰러뜨리지 못하게 되자 그만 노기가 끌어올랐고 머리도 어지러워졌다. 휙하니 그는 석파천의 가슴팍을 향해 일장을 후려쳤다. 놀랍게도 그는 삼사성의 공력을 끌어올리고 있었다. 석파천은 그의 장세가 흉악하고 맹렬한 것을 보자 왼팔을 들어막는 동시에 재빨리 밀어냈다. 백자재는 왼쪽 주먹을 내질렀다. 석파천은 몸을 날려 피하려고 했으나 그만 기묘한 일권의 오른쪽 어깨를 퍽하니 얻어맞게 되었다. 수아는 놀라 부르짖었다. 아! 석파천은 그저 담담하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시오. 별로 아프지 않소이다. 그 소리에 백자재는 노해 부르짖었다. 이 녀석 보라. 아무렇지 않다고? 한데 이 일권마저도 석파천은 슬쩍 손을 들어 막아버렸다. 백자재는 잇따라 4번 주먹을 내뻗었다. 4대의 주먹질 가운데 발길질도 섞여 있어서 그는 석파천의 왼쪽 허벅지를 한번 걷어차기도 했다. 수아는 두 사람이 갈수록 격렬하게 싸우고 백자재가 펼치는 권각법 가운데 석파천이 막아내는 것은 반밖에 되지 않으면서 태반이 얻어맞게 되는 것을 보고 처음에 매우 걱정을 했다. 할아버지, 손에 사정을 두세요. 그와 같이 연신 부르짖으며 석파천을 걱정했으나 석파천의 안색이 차분할 뿐 아니라 조금도 고통이 없는 듯한 표정에 약간 마음을 놓았다. 백자재는 석파천의 몸에 10여 차례나 주먹을 적중시켰다. 처음에는 처의 말을 듣고 삼사성의 공력밖에 쓰지 않았다. 혹시나 그에게 상처를 입힐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그런데 주먹으로 치든 손으로 때리든 간에 석파천은 몸을 흔들었을 뿐 아무렇지도 않게 견디어내는데 그만 약이 오르게 되었다. 따라서 차츰 주먹을 무겁게 쓰게 되었다. 하지만 진정 이상한 노릇이 아닌가. 백자재가 아무리 힘을 써도 상대방을 쓰러뜨릴 수 없었다. 그만 미칠 듯 울부짖으며 전신의 공력을 모조리 끌어올리게 되었다. 삽시간에 서고 가는 바람을 가르는 소리로 가득 차게 되고 돌기둥에 걸렸던 쇠사슬마저도 장력이 마구 소용돌이치는 바람에 쨍그랑거렸다. 수아는 숨쉬기조차 힘들 지경이었다. 몇 장 밖에 서 있었으나 견딜 수 없어 바깥쪽으로 나가고 말았다. 할아버지가 강맹한 일장으로 석파천을 마구 때리는 것을 더 보고 있을 수 없어. 성문을 가만히 닫아주고는 두 손을 합장했다. 하늘이 보호하시어 두 사람의 이 싸움에서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가장 좋은 것은 승패를 가리지 않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등에 기대고 있는 성문이 자꾸 흔들거렸다. 쇠사슬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더욱더 커졌다. 수아는 머리가 약간 띵해졌다. 마치 발밑에 땅바닥이 흔들거리는 것 같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갑자기 성문은 더 흔들거리지 않고 쇠가 부딪히는 소리도 멈추었다. 수아는 성문에 귀를 기울였다. 서곡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너무나 조용해 조금 전 요란하게 싸울 때보다 더욱더 두려움이 엄습해왔다. 만약 할아버지가 이겼다면 반드시 의기양양해서 껄껄 웃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천오라버니가 이겼다면 문을 열고 나올 것인데 어찌하여 아무런 기척도 없을까? 혹시 한 사람은 중상을 입고 한 사람은 힘이 모조리 빠져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그녀는 전신을 부르르 떨었다.
천천히 성문을 열고 한참 동안 눈을 감고 보지 못했다. 눈을 떴다가 처참하게 뒹굴어져 있는 두 사람을 발견하게 될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한참 후에 그녀는 겨우 눈을 떴다. 석파천과 백자재 두 사람은 땅바닥에 앉아 있었는데 백자재는 두 눈을 꼭 감고 있었고 석파천은 얼굴에 미소를 띠고 수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석파천은 오른손을 내밀어 백자재의 등심에 갖다 대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진기로 상처가 치유되도록 돕고 있는 것이었다. 수아는 다정한 음성으로 물었다. 할아버지께서 상처를 입으셨나요? 석파천은 고개를 저었다. 상처는 입지 않았소. 다만 한 모금의 진기를 제대로 돌리지 못한 것인데 잠시 후면 낫게 되오. 수아는 오른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리며 말했다. 천지신명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백자재가 벌떡 몸을 일으켰다. 뭐라고? 한 가닥 진기가 제대로 유통되지 않았다고? 난 그런 일이 없다. 그리고 그는 손을 뻗쳐 석파천의 머리 위를 내리치려고 했다. 한데 갑자기 그는 손바닥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아프다는 것을 느꼈다. 손바닥을 펼쳐보았다. 이게 웬일일까? 손바닥은 둥근 공처럼 부어올랐으며 붉다 못해 자주색으로 변해 있지 않는가? 이와 같은 손으로 석파천을 내려쳤다가는 자기의 손이 짓이겨질 것 같았다. 그는 일순 어리둥절해졌으나 그 이유를 알았다. 진정 이 녀석의 내공력은 불가사의하구나. 수십 초나 되는 권장법으로 후려쳤으나 오히려 반탄력에 튕기듯 밀려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 손이 이 지경이 되다니. 동시에 자기의 권장이 석파천의 몸을 후려치게 되었을 때 마치 석벽을 치는 듯한 충격이 있었던 것을 기억해냈다. 그리고 두 발도 수백 수천의 바늘이 끊임없이 찌르는 듯 따끔거렸다. 자기의 발도 오히려 상대방의 반탄력에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갑자기 그는 절망감에 휩싸이고 말았다. 에잇, 빌어먹을. 뭐가 고금에 없는 천하제일 고수냐. 다 틀렸다. 틀렸어. 그렇게 큰 소리친 것이 부끄럽기도 했다. 수갑과 고랑쇠를 들어 자기의 손과 발목에 감고 쇠를 채웠다. 수아는 놀라 부르짖었다.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백자재는 몸을 돌려 석벽을 향한 채 침울히 말했다. 백자재는 오만한 수작을 함부로 부려 큰 죄를 지었다. 이곳에서 면벽하여 잘못을 뉘우치겠다. 너희들은 빨리 나가거라. 이후 나는 아무도 만나지 않겠다. 그러더니 그는 새삼 생각난 듯 다시 입을 열었다. 너의 할머니 보고 병나산으로 떠나라고 해라. 그리고 영영 능소성으로 돌아오지 말라고 해라. 수아와 석파천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두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잠시 후 수아는 석파천을 원망했다. 모두 오라버니 탓이에요. 할아버지에게 지지 않으려고 했으니까 그렇지. 석파천은 어안이 벙벙해졌다. 난 당신 할아버지를 한 대도 때리지 않았소. 수아는 그를 흘겨주며 뾰루퉁하니 말했다. 나에게만 할아버지가 되나요? 너의 할아버지, 내 할아버지를 찾게. 오라버니가 할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체면이 깎이기라도 하나요? 석파천은 속으로 흐뭇하게 받아들이고 백자재를 향해 나직이 불렀다. 할아버지. 백자재는 손을 흔들었다. 빨리 가. 너는 나보다 강해. 내가 너의 손자이고 내가 나의 할아버지다. 수아는 혀를 쑥 내밀어 보이고 미소를 지었다. 할아버지는 지금 화가 나셨어요. 우리 빨리 할머니에게 알려요. 두 사람은 서곡을 나와 대청을 향했다. 석파천은 걸음을 옮기며 입을 열었다. 사람들마다 나를 보기만 하면 석중옥이라 하고 석장주 부부도 분간하지 못하는데 수아는 어떻게 알아보았소? 수아는 얼굴이 새빨개졌다. 그러나 삽시간에 그녀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옮겨놓던 걸음마저도 멈추었다. 이때 두 사람은 화원 사이에 난 오솔길에 들어서 있었는데 수아는 몸을 흔들하더니
옆에 서 있는 백매화 나무를 붙잡고 몸을 지탱했다. 그녀의 안색은 백매화 꽃잎처럼 창백했다. 잠시 정신을 가다듬는 듯 여유를 두더니 입을 열었다. 석중옥은 나를 괴롭히려고 했어요. 나는 화가 나서 벼랑 아래로 뛰어내렸던 거예요. 오라버니가 나를 대신해서 이 한을 풀어줘요. 그를 죽여주세요. 석파천은 머뭇거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석장주 부부의 아들이요. 석장주나 부인은 나에게 그럴 수 없이 잘 대해주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들의 아들을 죽인단 말이오? 수아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녀의 두 눈에서 수정과 같은 눈물이 고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처음으로 내가 부탁드리는 것을 거절하다니. 이유는 틀림없이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대하듯 하겠지. 난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알려줄 테야. 그리고 그녀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며 달려갔다. 석파천은 급히 그녀를 불렀다. 수아, 수아,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수아는 흐느끼며 대답했다. 그를 죽이지 않으면 영원히 당신을 상대하지 않을 테니 두고 보세요. 그리고 그녀는 쪼르르 대청 안으로 들어갔다. 석파천은 따라 들어갔다. 대청에는 검광이 번쩍이는 가운데 네 사람이 한참 격렬한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바로 백만검과 성자학 그리고 제자면이 장검을 휘두르며 청포에 짧은 수염을 기른 노인을 상대로 포위 공격을 하고 있었다. 석파천은 그를 발견하자 자기도 모르게 불쑥 부르짖었다. 노백부님, 그렇지 않아도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 하고 걱정했었어요. 청포 노인은 바로 마천거사이며 현철령주이기도 한 사형객이었다. 맨손이지만 새 고수를 상대로 기세를 돋우고 있던 사형객은 갑자기 석파천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시선을 옮겼다가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다. 아니 어디서 또 하나가 나타났지? 그가 그와 같이 말하는 순간에 자연 빈틈이 생기게 되었다. 백, 성, 제 세 사람은 같은 스승으로부터 검법을 가르침 받은 터라. 똑같이 명타준족이라는 신속하고 매서운 절초를 펼쳐냈다. 장검의 끝이 어느덧 사형객의 청포 자락에 닿았으며 금방이라도 세 자루의 검이 그의 살 속으로 파고들 순간이었다. 석파천은 크게 부르짖었다. 조심하십시오. 그러면서 그는 후딱 몸을 날려 백만검의 오른쪽 어깨를 잡았다. 이어 다짜고짜 뒤로 몇 걸음 끌어당겼다. 바로 이때 뚝뚝 하는 소리와 더불어 제자면과 성자학의 장검이 부러져 나갔다. 사형객은 위기의 순간에 절기인 벽침청장을 펼쳐 왼손으로는 제자면의 검을 오른손으로 성자학의 검을 두 토막으로 내고 만 것이다. 그의 두 손이 재빨리 움직이기는 했으나 그 순간 두 자루의 장검은 이미 옷자락 두 곳에 구멍을 내고 말았다. 이와 거의 같은 시각에 사형객은 두 손을 획 뒤집으며 내력을 쏟아냈다. 성과 제 두 사람은 그만 붕하니 날아 저쪽 벽에 쿵쿵 하는 소리와 함께 부딪혔다. 그 바람에 천장에서 흙이 우수수하니 떨어졌다. 마치 소낙비가 퍼붓는 꼴이었다. 바로 이때 다시 철썩하는 소리가 났다. 석파천이 백만검의 어깨를 놓자 백만검은 돌아서면서 대뜸 그의 따귀를 갈긴 것이었다. 이때 사형객은 석파천을 한번 돌아보더니 다시 한쪽 모퉁이에 앉아있는 석중옥을 바라보았다. 아니, 어떻게 해서 자네들 두 사람은 똑같지? 석파천은 얼굴 가득히 기쁜 빛을 띠고 부르짖었다. 노백부님, 저를 구하러 오신 건가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무사합니다. 설산파의 사람들은 저를 죽이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정당 및 석청 부부를 향해 다시 입을 열었다. 띵땅과 석형도 왔구려. 석장주님과 석부인께서도 이곳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지 않으셨군요. 이제 저는 안심입니다. 그리고 사부님, 할아버지는 다시 몸에 몸소 쇠를 채우고 나오지 않겠다고 하면서 사부 보고 벽라산으로 가라는군요. 그가 여러 사람들에게 신이 나서 하는 말을 듣고 모두 깜짝 놀라고 말았다. 사형객은 그날 마천회에서 벽침청장을 연마하고 있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솟구치는 흥을 이기지 못해 전신의 내력을 모조리 쏟아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로 이때의 폐해석이 그의 장락방에 6명 고수를 데리고 마천에로 올라왔는데 자기네들의 방주를 영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한사코 방주가 마천에 위에 있다는 것이었다. 사형객은 단 1초에 마획야를 사로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후에 폐해석과 손을 쓰게 되었을 때에 마침 자기의 내력이 다 소모된 것을 발견하고 즉시 결단을 내려서는 폐색을 드러내기 전에 표현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고 말았다. 이 일전에서 물러나게 된 것은 물론 패했다고는 할 수 없었으나 궁극적으로 역시 다른 사람들이 그의 집안까지 들어와 그를 몰아내다시피 해서 마천해를 내려왔기 때문에 그야말로 한평생 일찍이 겪어보지 못했던 커다란 치욕으로 여겼다. 따라서 그는 자세히 생각해본 끝에 그와 같은 협박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무공을 연마하게 되었을 때의 내력을 너무 소모했기 때문에 당한 것이지,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설사 상대방의 사람들이 많다 하더라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원한을 갚지 않는다면 사내대장부가 아니라 생각한 그는 계획을 세웠다. 그리하여 그는 은밀한 장소를 찾아 수개월에 걸쳐서 무공을 연마한 끝에 벽침청장을 출신입하에 전혀 빈틈없을 정도로 연성하는데 성공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진강에 있는 장락방에 총타로 달려가게 되었는데 총타의 대문으로 들어서는 순간 손으로 쳐 4명의 향주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었고 장락방 전체는 이에 커다란 충격을 받고 발칵 뒤집히다시피 했다. 이 무렵에는 석파천은 이미 정당의 속임수에 말려들어서 석중옥과 바꿔치기를 한 이후였다. 석중옥은 그렇지 않아도 정당과 멀리 도망을 치려고 했었는데 뜻밖에도 장락방에서는 곳곳에 사람들을 풀어놓고 있어서 반나절도 되기 전에 장락방의 사람들과 맞닥뜨리게 되었고 그는 다시 억지로 장락방의 총타로 되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후로 폐해석은 그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엄했으며 장락방에서는 석중옥이라는 녀석이 그 당시에는 호기가 구름을 찌를 듯 큰 소리를 탕탕 쳤으나 나중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두려움이 치솟아 그만 주랭랑을 놓고 말 생각을 가진 모양이지만 이 세상에 그토록 수월한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거기다가 폐해석은 수십 명의 장락방 수뇌들로 하여금 사방에서 석중옥을 지키도록 했으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감시를 했다. 이렇게 되자 석중옥이 아무리 교활하고 잔꾀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도저히 뺑소니를 칠 수가 없었다. 석중옥으로서는 가까스로 능소성으로 잡혀가는 액난에서 벗어나게 되자 다시 협객도로 가야 하는 액겁에 빠져든 셈이라 여간 근심이 되지 않았다. 그는 정당과 여러 차례 상의를 한 끝에 두 사람은 협객도에 물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가지 않기로 했으나 총타에서 도망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오직 협객도로 가는 도중의 방법을 강구해서 빠져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단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잠시 동안 석파천으로 가장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것이었다. 사실 그는 여간 눈치가 빠르지 않고 영악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이었다. 따라서 방해 아래 위 사람들 모두와 낯이 익었고 또 각자의 성격을 완전히 파악하다시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석파천으로 가장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남의 의심을 받지 않았으며 석파천이 그를 가장했을 때보다 100배나 더 수월히 일을 해내었다. 하지만 그는 역시 마음속으로 꿍꿍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전처럼 그토록 거드름을 피우는 방주 노릇을 할 수 없었다. 그저 매일같이 방 안에 몸을 숨기고서 정당과 얽혀 돌아갈 뿐이었다. 그리고 그 누가 방 안의 큰일에 대해서 질문을 해오면 그는 그저 그러냐고 했을 뿐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방법을 강구하지도 않았다. 장락방의 사람들은 그가 협객도로 가주기만을 바라는 마음이라 그가 다른 일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는 것을 오히려 좋아하게 되고 정이 그들대로 일을 추진시킬 수가 있었다. 폐해석은 그날 마천회로 올라가 석파천을 영접해 오기는 했으나 일장으로 사형객을 떠나도록 한 사실에 대해서 그야말로 은근히 걱정이 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사형객의 장법이 정묘하기는 했으나 내력이 평범해서 무림에서 누리고 있는 커다란 명성과는 퍽이나 부합되지 않는다고 느꼈을 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 이후에 석파천이 석중옥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렇게 됨으로써 오히려 무단히 무림의 한 고수에게 죄를 짓게 된 셈이라고 속으로 약간 미안한 감을 느꼈으나 동패의 초청에 응할 날짜가 이미 코앞에 닥쳐 있고 방에서는 그 일에 책임을 지고 나서는 사람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석파천이 음양의 내력이 소용돌이치는 바람에 충격을 받고 인사불성이 되었을 때에 석파천의 몸에다가 수작을 부려놓았다. 알고 보면 석중옥이 그날 폐해석의 지시하에 방주가 되었지만 며칠 되지 않아 즉시 도망을 쳤다가 폐해석에게 잡혀오게 되었는데 그 즉시 폐해석은 석중옥을 발가벗겨서는 며칠 동안 감금을 함으로써 그가 다시 도망치기 어렵도록 조처를 한 적이 있었다. 그 후에 석중옥이 끝내 재차 도망을 치는데 성공을 했지만 그의 몸에 있는 각처의 상처 자국이나 흉터 같은 것은 폐해석이 이미 모조리 눈여겨보고 기억해두게 되었다. 폐 의원은 결코 진짜 의원이 아니었다. 다만 오랫동안 병을 앓다 보니 의술이 착실히 고명해진 그런 사람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석파천의 어깨쪽지와 허벅지 그리고 엉덩이 부분에 석중옥이 가지고 있는 흉터를 모방해서 똑같은 모양의 흉터를 만들어내었고 전혀 빈틈이 드러나지 않도록 만들므로써 연인인 정당이나 원수인 백만검, 심지어는 부모인 석청 부부까지도 깜빡 속아 넘어가게 되었던 것이었다. 폐해석은 석중옥이 이미 재차 도망을 친 것이기 때문에 동짓날 이전에는 틀림없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리라고 여겼기 때문에 대담하게 그런 조처를 했던 것인데 기실 석파천과 석중옥 두 사람의 얼굴 모습은 비슷한 데가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결코 똑같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몸에 그 몇 곳에 상처 자국이 있게 된 이후에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선입견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설사 좀 다른 점이 있는 것을 발견했더라도 일제히 생략하고 따지지 않았던 것이었다. 석파천으로서는 인간 세상의 일들에 대해 전혀 깜깜한 사람이라 여러 가지 기이한 일이 벌어진 데 대해서 해답을 얻을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부득이 다른 사람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자기가 커다란 병을 앓게 된 이후 옛날에 있었던 일을 모조리 까먹은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 하지만 협객도의 상선버락 두 사자는 실로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었기에 석중옥을 양주의 기원에서 끌어내었고 폐해석이 저지른 일들을 모조리 폭로해버렸다. 물론 석파천이 방주 자리에 앉을 것을 약속함으로써 장락방이 애겁을 당하는 것은 면할 수 있었으나 폐해석으로서는 전혀 체면이 서지 않는 일이라 깊이 집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으며 감히 방주와 만나는 것을 피했다. 그렇게 되어 석중옥이 석파천과 바꿔치기 한 일은 본래 유독 그의 눈만을 속여넘기기가 어려웠던 것인데 폐해석이 몸을 사리는 바람에 탄로나지 않고 무사히 넘길 수 있었던 것이다. 이날 사형객이 장락방에 총타로 찾아와 도전을 하게 되자 폐해석은 그가 잇따라 4명의 향주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말을 듣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형객을 이길 자신이 없었다. 그리하여 한편으로는 대청으로 나가 사형객을 상대로 시간을 끌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람을 보내 방주가 나서서 이 일을 처리하도록 한 것이었다. 석중옥은 여러 구실을 붙여 이리저리 핑계를 대고 거절했지만 달려와 청하는 향주들과 타주들이 어느덧 온방 안에 가득 차기에 이르렀고 소식은 하나하나 잇따라 전해졌다. 폐 선생과 그 사씨 성을 가진 사람은 이미 대청에서 격투를 벌이고 있으니 빨리 방주께서는 나가서 접응을 해주십시오. 폐 선생은 어깨죽지를 사형객의 일장에 얻어맞아 왼팔을 이미 어느 정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되었소이다. 폐 선생은 사형객의 반쪽 소매자락을 찢어내었으나 사형객은 그 틈을 빌려 폐 선생의 가슴팍에 일장을 적중시켰소이다. 폐 선생은 연신 기침을 하며 선혈을 토해내었으니 방주께서 나가지 않는다면 폐 선생은 아무래도 죽음을 면치 못할 것 같소이다.
그 사씨 성을 가진 사람은 맨손으로 장락방을 뒤엎어 놓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는데 방주가 나가지 않을 때는 불을 질러 우리 총탈을 모조리 태워버리겠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잇따라 들려오는 소식에 석중옥은 속으로 생각했다. 장락방 총타가 불타는 것은 그야말로 잘된 일이다. 그리고 사씨 성을 가진 사람이 너희들을 모조리 도살했으면 가장 좋겠다. 그러나 뭇향주들과 타주들의 핍박 아래 이제 더는 핑계를 대고 나 몰라라 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부득불 그는 체면 불구하고 대청으로 나가게 되었다. 이때 그가 내린 결정은 장락방의 무리들과 고수들을 우르르 사씨 성을 가진 사람에게 덤벼들도록 하되 누가 죽든 살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또한 쌍방이 모두 상처를 입거나 동기어진하게 되면 그것이 자기가 이곳에서 빠져나가기에 가장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여겼다. 그런데 그가 대청으로 나갔을 때 그를 발견한 사형객은 깜짝 놀라 부르짖었다. 계잡종, 원래 너였구나. 석중옥은 폐해석이 한 가닥 숨만 붙은 채 맥없이 땅바닥에 쓰러져 있고 앞자락이 모두 선혈로 물든 것을 보자 간이 부들부들 떨린 나머지 일제히 덤벼들어 사생결단을 내라는 말은 내뱉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겨우 한마디를 했다. 알고 보니 사선생이었군요. 사형객은 냉소를 띄었다. 매우 좋다, 매우 좋아. 내 녀석이 장락방의 방주가 되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떠올려 볼 때 그만 자기도 모르게 온몸이 식어오는 것을 금할 수가 없었다. 야단났구나, 야단났어. 폐의원이라는 이 도적이 원래 이토록 심기에 뛰어나구나. 내가 과거 무겁게 서약한 바 현철령을 받은 사람이 어떠한 명령이든 요구하는 바를 반드시 처리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그는 내가 이미 계잡종의 손에서 현철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마천에로 올라와 그를 데리고 가 꼭두각시 방주로 삼았구나. 그 의도는 나로 하여금 장락방의 호령을 듣게 하려는 것이겠지. 사형개가 너는 한때는 총명해도 한때는 멍청했구나. 오늘은 그만 스스로 그물에 뛰어드는 꼴이 되었으니 이제 남이 칼과 도마라면 나는 물고기 신세에 불과하겠구나. 사람이란 어떤 한 가지 사실에 연연하게 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도 모르게 그 일과 연관시키기 마련이다. 탈주범이 탈옥했을 때는 온 세상 포교들이 자기를 잡으려 하는 줄 알고 죄 지은 자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의심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법이다. 사형객 또한 현철령에 얽힌 맹세를 끝내지 못했다는 사실에 매몰되어 있었기에 생각할수록 두려움을 느꼈고 폐해석이 무서운 기관 장치를 매복해두었으리라 짐작했다. 그는 두 눈을 들어 똑바로 석중옥을 바라보며 그가 내릴 어려운 명령을 조용히 기다렸다. 만약 저 녀석이 나보고 두 손을 스스로 잘라 폐인으로 만들라고 하면 어찌해야 할까? 그 생각이 들자 그의 두 손은 자기도 모르게 미세하게 떨려왔다. 당장 몸을 돌려 도망쳐 다시는 계잡종을 대하지 않는다면 문제를 피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강호에서 그의 이름은 사라질 것이요. 옛날에 했던 악독한 맹세가 훗날 되돌아올 때는 스스로 두 손을 자르는 것보다 100배는 참혹하리라는 점이 염려되었다. 한편 석중옥 역시 마음속으로 여간 두려운 것이 아니었다. 그는 사형객의 안색이 기괴한 것을 보고 그가 살수를 펼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서로 쳐다보기만 했는데 그 짧은 침묵이 마치 며칠처럼 느껴질 정도로 초조했다. 마침내 사형객이 날카로운 어조로 입을 열었다. 좋다. 너의 손에서 내가 현철령을 받아간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지 빨리 말해라. 이 사모는 한평생 강호를 주름잡아 온 만큼 아무리 엄청나고 어려운 일이라 하더라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다. 석중옥은 그 말을 듣자 어리둥절해졌다. 그는 사형객이 현철령을 돌려받게 된 일에 대해 약간 들은 바가 있었다. 순간 머리를 굴린 그는 사형객이 사람을 잘못 알아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형객이 어떤 어려운 문제든 처리해주겠다고 하니 그에게는 그야말로 굴러들어온 호박이었다. 사형객은 그의 얼굴에 놀람과 기쁨 그리고 두려움이 교차하는 것을 보고 다시 입을 열었다. 이 사모는 현철령을 얻은 사람에게는 결코 손가락 하나 대지 않겠다고 공언했는데 무엇이 두려우냐? 계잡종, 내가 아직 죽지 않은 것을 보니 정말 명줄이 끈질기구나. 너의 그 여명공은 어느 정도로 연마했느냐? 사형객은 계잡종이 게으름을 피워 무공을 연마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체내의 음기와 양기가 충돌해 벌써 오장육부가 상해 죽었을 것이라 보았기 때문이다. 석중옥은 그가 자기를 계잡종이라 부르는 것을 그저 욕설이라 생각했고 여명공이 무엇인지도 몰랐기에 왈가왈부하지 않고 빙긋이 웃으며 속으로 결정을 내렸다. 그 멍청이가 능소성에 들어가 진상을 밝히면 백자재와 백만검 등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틀림없이 나를 찾아와 시비를 걸 것이고 나는 강호에서 발붙일 곳이 없게 되겠지.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이런 기회가 왔으니 사형객으로 하여금 이번 일을 해결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설산파의 실력은 장락방과 막상막하인데 사형객이 홀로 장락방을 뒤엎을 정도라면 설산파 역시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처지로 몰아넣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마친 석중옥이 즉시 입을 열었다. 사 선생께서 하신 말씀에 책임을 지시려는 정신은 실로 존경스럽고 감탄에 마지 않습니다. 제가 부탁드릴 일이 남들이 듣기에는 놀라운 일이겠으나 선생의 천하제일 무공으로 볼 때 그것은 누워서 떡 먹기일 것입니다. 사형객은 그 말을 듣고 석중옥이 자신을 해치려는 명령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 안도하며 크게 기뻐 물었다. 너는 나보고 무슨 일을 처리하라는 것이냐? 그러면서도 한 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있었다. 그래서 석중옥의 말투가 예전의 계잡종과는 달리 의젓하고 세련되어진 것을 미처 눈치채지 못했다. 석중옥은 담담하게 말했다. 당돌아오나 사 선생께 청하건대 능소성으로 가셔서 설산파 사람들을 모조리 죽여주십시오. 사형객은 섬뜩해졌다. 설산파는 무림의 명문대파이고 위덕 선생 백자재는 명성이 자자한 고수인데 그 일파를 모조리 주사라는 것은 결코 수월한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미 제의를 받은 이상 거절할 수 없었고 차라리 설산파를 제거하고 나면 더는 현철령으로 인한 속박 없이 한평생 자유롭게 살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즉시 대답했다. 좋아. 내 이대로 그곳으로 달려가도록 하지. 사형객이 몸을 돌려 떠나려 하자 석중옥이 그를 불러 세웠다. 사 선생,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왜 그러느냐? 사형객은 계잡종이 설산파 주사를 요구한 것이 폐해석의 계략이라 짐작했다. 장락방과 설산파 사이에 어떤 원한이 있는지 몰라도 자기 손을 빌려 상대를 없애려는 것이라 판단한 것이다. 석중옥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 선생,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사 선생이 이번 일을 완수하는 것을 직접 곁에서 지켜보렵니다. 그는 사형객의 응낙을 받아내자 이것이야말로 일거양득으로 장락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깨달은 것이었다. 사형객은 현철령을 가진 한 사람을 위해 일을 처리하기로 맹세했으므로 석중옥이 동행하겠다는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워 결국 승낙했다. 좋다. 나와 함께 가도록 하자꾸나. 장락방의 사람들은 크게 초조해졌다. 폐해석을 바라보며 그에게서 어떤 지시를 기대했다. 그런데 석중옥은 이때 낭낭히 외치는 것이 아닌가. 본좌는 이미 협객도의 초청에 응하기로 약속을 한 바가 있으니 아무리 큰 책임이라 하더라도 내 혼자서 짊어지게 될 것이요. 그리고 그때 가서는 여러 형제들로 하여금 난처한 경우에 빠지도록 하지 않을 것이니 여러분들은 아무쪼록 안심을 하시구려. 폐해석은 중상을 입은 이때에 사형객이 석방주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 또 어찌됐든 간에 저지할 힘도 없고 해서 길게 한숨을 내쉬고는 맥없이 당부의 말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방주 가시는 길에서 몸 보중하시기를 바라며 속하, 가, 전송하지 못함을 어흠어흠 용서하시오. 석중옥은 그에게 두 손을 맞잡아 보이고는 즉시 사형객을 따라 총탈을 나섰다. 사형객은 냉소를 띠고 그를 돌아보며 입을 열었다. 계잡종, 너 이 멍청이 같은 녀석. 너는 폐 의원의 지시를 받고서 나보고 설산파를 주살하라고 한 모양인데 설산파와 너는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이냐? 너는 폐 의원 그들이 정말로 너를 방주로 삼고자 하는 줄 아느냐? 다만 너를 자기들 대신 협객도로 보내서 죽도록 하자는 것뿐이다. 내 녀석은 멍청하게 실이 그와 같이 한때에 간악하고도 교활한 도적들과 의리를 지키고자 하다니. 그야말로 정말로 멍청한 일을 한 것이다. 너는 어째서 나보고 너에게 크게 유리한 일을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다가 그는 갑자기 한 가지 사실을 떠올렸다. 천만다행히도 그는 나보고 장락방의 방주를 대신해서 협객도로 가서 죽으라고 하는 지시는 내리지 않았구나. 그는 무공이 고강했지만 협객도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간에 매우 꺼리는 바였다. 따라서 그는 이와 같은 생각에 자기도 모르게 속으로 웃으며 한마디 했다. 빌어먹을. 어찌됐든 간에 이 늙은이의 운수가 좋았다. 계잡종, 내가 만약에 한 푼이라도 더 총명했다면 이 늙은이는 그야말로 재수옹붓게 되었을 것이다. 이때 석중옥이 이미 명령을 내려놓은 이상 사형객으로서는 그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손을 써서 그를 때리거나 죽이는 일 이외의 말로서는 얼마든지 방자하게 굴 수가 있으며 거친 언사도 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녀석이 다시 자기에게 두 번째 일을 처리하도록 부탁한다 하더라도 그때는 그야말로 어림없다고 고개를 가로저었을 것이다. 이때 석중옥은 사형객에 웃고 하는 말이었지만 가시가 돋쳐 있는지라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것 참 정말 죄송하게 되었군요. 그러나 그는 속으로 혀를 찼다. 재미랄. 어찌됐든 간에 이 나으리는 운이 좋았지. 당신은 사람을 잘못 알았다. 계잡종이 만약 3푼이라도 좀 더 총명했다면 이 나으리께서 그야말로 크게 재수옹붙을 뻔했단 말이다. 정당은 석중옥이 사형객을 방패막이로 삼고 있었지만 백자재에 대해서는 역시 매우 두려워했기 때문에 능소성으로 오르자마자 즉시 암습을 건의하게 되었다. 사형객이 그와 같은 제안을 들어보자 꼭 자기 마음에도 맞는지라. 즉시 세 사람은 몰래 능소성으로 숨어 들어가게 되었다. 석중옥은 이 능소성에서 단연간 살아왔기 때문에 각처의 길이나 여러 곳에 있는 문들에 대해서 매우 익숙했다. 거기다가 능소성 안에는 최근에 또 커다란 병고를 당해 여러 곳에 지켜야 할 사람을 세워놓지를 못해 세 사람은 조금도 힘들이지 않고 능소성 안으로 들어설 수가 있었다. 사형객은 능소성 안으로 들어서는 즉시 손을 써서 4명의 설산파 3대 제자를 죽이고 중문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때 그는 여러 사람들이 다투어 의논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성을 가라앉히지 못해서 씩씩거렸고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도망칠 생각부터 하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일이 진전되는지 두고 본 이후에 다시 계획을 세울 심산인 것 같았다. 사형객과 석중옥은 즉시 능소성에 커다란 애겁이 닥쳐들었는데 그 애겁이 바로 커다란 내분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속으로 하늘이 자기네들에게 훌륭한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리고 곧이어 석청 부부가 갇혀 있는 것을 수소문하게 되어 먼저 석청 부부를 구하게 되었다. 석중옥은 비록 사람이 차갑고 경박하여 행실도 좋지 못하지만 부모에 대한 정은 그런대로 아직도 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사형객에게 부탁을 하지 않고 곧장 그를 이끌어서는 능소성 안에 죄인들을 가두어두는 곳으로 유도해 갔던 것이었다. 따라서 사형객이 손을 써서 몇 사람을 죽이게 되었고 끝내 석청과 민유 두 사람을 구출해서는 대청에 이르게 되었다. 이때 산호파와 백만검 그리고
석파천 등은 정의 서곡에서 백자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사형객의 뜻에 따르면 만나는 족족 죽여 없애서 설산파의 사람들을 깨끗이 몰살시키겠다고 나섰으나 석청과 민유가 극력을 다해서 말렸다. 더군다나 석청은 더욱더 말로써 상대방의 화를 돋우었다. 영웅호걸이라면 응당 먼저 설산파의 장문인인 위덕선생과 자웅을 겨뤄야 할 것이요. 지금 그 장본인이 이곳에 없는데 마구잡이로 그의 후배나 제자들을 모조리 죽인다면 나중에 강호에서 좋지 못한 평판을 크게 야기시켜서 마천거사가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 사람들을 억압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외다. 사형객은 그 말에 냉소를 했다. 어찌되었든 간에 모조리 주사를 하는 것이니 늙은 것을 죽이든 젊은 것을 죽이든 그거야 마찬가지지. 그리하여 얼마 후 산호파와 백만검 등이 대청으로 달려오게 되었고 오고 가는 말이 결코 곱지 못해서 즉시 손을 쓰게 되었다. 백만검의 무공은 고강하기는 했으나 어찌 현철령 영주의 적수가 되겠는가? 몇 초가 되지 못해 그는 그만 아슬아슬한 고비를 만나게 되었다. 성자학과 제자면은 사형객이 말끝마다 설산파를 모조리 주살한다는 말을 뱉어내는 것을 보고는 즉시 앞으로 나가 협공을 했다. 그러나 3대 1의 싸움을 벌였지만 여전히 사형객의 그 날카롭기 이를 데 없는 벽침청장을 막아낼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석파천이 대청 안으로 들어서게 되었을 때에 산호파와 양자진도 정이 싸움판에 뛰어들려고 했었는데 뜻밖에도 사형객이 깜짝 놀라는 바람에 그만 형세가 크게 변하게 되었던 터였다. 석중옥은 석파천의 무공이 그토록 고강한 것을 보고 매우 놀라워했다. 설산파에서 옛 빚을 다시 따지게 될까봐 두렵기도 했다. 그렇게 된다면 석파천이 자기를 괴롭히려고 할 것인데 마침 수아가 무사한 것을 보고 약간 마음이 놓이기도 했다. 정당은 풍류적이고 부드러운 석중옥에게 마음이 쏠리게 되었고 풍류라고는 전혀 없는 석파천을 혐오했다. 그러나 며칠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없는 정도 생기게 되어 석파천이 무사한 것을 보고 속으로는 좋아했다. 석청 부부는 그제야 자기네를 따라 산으로 올라온 것이 아들이 아니고 바로 석파천인 것을 깨닫고 부끄러움과 함께 우스꽝스러운 것을 금할 수 없었다. 처음 아들을 잘못 본 것은 그만두더라도 두 번째 다시 잘못 보다니 어처구니 없기도 했던 것이다. 석청 부부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며 고개를 흔들었다. 자기 자식을 못 알아보았으니 이후 무림에서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 부부는 일제히 물었다. 석방주, 어째서 목이 아픈 척하고서 오가와 바꿔치기를 하게 되었소? 산오파는 석파천에게 자기 남편이 서곡 안에서 나오지 않으려 한다는 말을 듣고 재빨리 물었다. 너희들은 무공을 겨루어 누가 이겼느냐? 어째서 할아버지가 나를 보고 다시 병라산으로 가라고 했지? 사형객 역시 의아하여 물었다. 아니 어떻게 해서 두 명의 계잡종이 생기게 된 것이지? 도대체 어떻게 된 노릇이야? 백만검은 호통을 쳤다. 이 녀석, 대담한 녀석 같으니 너는 또 무슨 수작을 부리고 있는 것이냐? 정당 역시 싸늘한 음성으로 쏘아붙였다. 나의 분부도 받기 전에 이미 비밀을 누설했군요. 서로 한마디씩 내던지며 질문을 던졌다. 석파천은 입술을 꿈틀거렸으나 일시 뭐라고 대답할 바를 몰랐다. 이때 뒤에서 한중년 부인이 나타나 수아에게 말했다. 수아, 두 소년 가운데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 이 부인은 바로 백만검의 처였고 수아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수아가 벼랑에서 떨어진 이후 거의 미치다시피 하여 정신을 잃었던 터라. 성자학 제자면 요자려 등이 모반을 꾀하게 되었을 때도 그녀를 아랑곳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번에 수아가 조모를 따라 성으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 첫 번째로 달려가서 찾은 사람이 그녀의 어머니였다. 그녀의 어머니는 사랑하는 딸을 보자 대뜸 그만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이때 그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된 것이었다. 산호파는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그 누구도 그렇게 묻지 마라.
하나하나씩 물어야지. 이와 같이 시끌벅적하게 물으면 누구의 말에 대답해야 될 바를 모르지 않겠느냐? 무사람들은 그와 같은 말을 듣자 조용해졌다. 사형객은 싸늘히 코웃음치며 더 말하지 않았다. 산호파는 차분한 어조로 물었다. 먼저 나에게 대답을 해보아라. 너의 할아버지와 내가 겨루어 누가 이겼느냐? 설산파의 사람들은 일제히 석파천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으로 모두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백자재가 오만하고 횡포를 부린 데에 무사람들은 불만이 컸으나 정말 젊은이에게 졌다면 설산파의 위명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고 자기 자신들도 체면이 서지 않기 때문이었다. 한데 석파천은 담담한 어조로 말했다. 물론 할아버지가 이겼지요. 제가 어찌 할아버지와 겨룰 수가 있겠습니까? 할아버지는 저에게 하찮은 재간을 가르친다고 7, 80대에 주먹을 가하고 2, 30번이나 발길질을 저의 몸에 적중시켰지만 저는 할아버지 몸에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백만검 등은 길게 한숨을 내쉬고 안심을 했다. 산호파는 그를 곁눈질로 쳐다보고 다시 물었다. 그런데 어째서 너의 몸에는 아무런 상처가 없느냐? 석파천은 웃으며 대답했다. 아마도 할아버지께서 사정을 두신 모양입니다. 후에 피곤해서 땅바닥에 주저앉게 되었는데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 같아 제가 도와서 진기를 유통시키자 금방 나아졌습니다. 사형객은 그 소리에 냉소를 날렸다. 알고 보니 그랬었군. 산호파는 다시 질문을 던졌다. 너의 할아버지는 무엇라고 하더냐? 석파천은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백자재가 오만함을 부린 것은 정말 죄를 지었다고 하시던데 바로 그곳에서 무엇인가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보고는 빨리 나가라고 그러시고 다시는 아무와도 만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는 벽나산으로 가셔서 영원히 능소성으로 돌아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낱말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오만했던 죄가 크다느니 근신하여 죄를 뉘우치겠다는 말들은 전하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두 짐작할 수 있었다. 산호파는 노하여 부르짖었다. 그 늙은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벽나산으로 가라고 하지? 원래 그녀의 아명은 소취였다. 젊었을 적에 꽃과 같이 아름다워 무림의 젊은이들은 대개 그녀를 짝사랑했다. 그 가운데서도 백자재와 정불사가 가장 그녀를 좋아한 인물이었다. 백자재는 항상 오만한 편이라 사소취는 본래 그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부모가 백자재의 명성이나 무공을 대견하게 여기고 끝내 그녀를 설산파의 장문인에게 시집을 보냈던 것이다. 그런데 혼례를 올린 첫날 밤부터 사소취는 남편과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말다툼할 때마다 자기 부모를 원망하며 그때 정불사에게 시집을 갔더라면 이와 같은 번뇌에 휩싸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투덜거렸다. 정불사의 행동도 괴팍하기 이를 데 없었고 위인됨도 백자재보다 오히려 더 떨어졌다. 하지만 강을 사이에 두고 경치를 구경하면 눈앞에서 대할 때보다 더욱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가? 더군다나 사소취는 남편이 하는 짓이 못마땅해서 화풀이로 그런 말을 하고 과장까지 보탠 것인데 백자재는 고지곳대로 듣고 버럭 화를 내곤 했으나 어찌할 수가 없었다. 다행히 두 사람은 혼례를 올린 이후 100만검을 낳았고 사소취는 아들을 키우고 가르치느라 능소성에서 한 걸음도 나간 적이 없었다.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정불사와 만난 적이 없었기에 백자재 역시 마음속으로 질투를 굉장히 하면서도 달리 의심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늙은 부부는 만년에 이르러 석중옥과 수하의 일을 겪게 되었고 사소취는 남편에게 따귀를 한 대 맞은 나머지 화가 나 능소성을 나갔다. 그리고 벼랑 아래 눈꼴짜기에서 수하를 구출하기는 했으나 끓어오르는 노기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아 수하를 데리고 중원으로 유랑을 떠났다. 한편으로는 남편이 자기 때문에 걱정과 불안에 휩싸이도록 하자는 의도였다. 그런데 진정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무창부에서 정불사를 만나게 되었다. 두 사람은 젊었을 적에 헤어졌다가
이제 허연백발이 되어서 다시 만나게 된 셈이라 그동안의 일들을 주고받았다. 정불사는 퍽 순정적이었다. 그는 시종 장가를 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사코 그녀에게 자기가 살고 있는 벽라산으로 가서 며칠 묵고 가라고 붙잡았다. 두 사람은 이때 이미 나이가 육순이 되었기에 남녀의 정을 논할 형편은 아니었다. 정불사가 그녀를 굳이 벽라산으로 초청한 것은 젊은 시절의 심원을 풀자는 것이었다. 옛날 마음속에 두었던 사람의 두 발이 벽라산의 파란 잔디밭을 밟기만 한다면 죽어도 미련이 없겠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산호파는 대뜸 거절해버렸다. 정불사는 간청하다 나중에는 한사코 애걸하며 붙잡고 늘어졌다. 산호파는 노기가 끌어올라 좋지 못한 말을 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두 사람은 손을 쓰게 되었으나 산호파의 무공이 정불사보다 못했다. 다행히 정불사는 그녀에게 상해를 입힐 뜻이 없었다. 그렇기에 생사의 고비마다 정불사는 언제나 사정을 두어 산호파를 해치지 않았다. 산호파는 울화도 나고 마음도 초조해진 나머지 양자강. 배 안에서 서둘러 내공을 연마하다가 수아와 더불어 주화인마를 당하게 되었다. 정불사에게 강제로 이끌려 벽라산으로 올라가게 될 처지에 놓이자 부득이 강물에 투신하여 자결하려 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석파천이 그녀들을 구해주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나중에 자연도에서 다시 정씨 형제를 발견했을 때 산호파는 정불사와 만나고 싶지 않았고 겸연쩍은 상황에서 아들을 만나고 싶지도 않아 수아를 데리고 피신해버렸다. 정불사는 수십 년 동안 소취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 그런대로 세월을 보냈으나 이번에 다시 만나게 되자 외고집이 폭발하여 어떤 일이 있어도 그녀의 발바닥에 벽라산의 흙을 묻히게 하고 싶었다. 하지만 혼자서는 설산파의 적수가 되지 못했기에 평소 화목하지 못했던 형 정불삼에게 구원을 청하여 함께 능소성으로 왔다. 본래의 뜻은 수단을 가리지 않고 산오파를 사로잡아 벽라산으로 데려가 흙을 묻히게 한 뒤 그 즉시 다시 돌려보내주겠다는 생각이었다. 정씨 형제가 능소성에 도착했을 때 산오파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다. 정불사는 그만 거짓말을 날조했다. 산오파가 벽라산으로 가서 이별의 정을 오랫동안 주고받았다는 것이었다. 그는 사소취를 아내로 맞지 못한 한풀이로 기회만 있으면 연적에 화를 돋우려 그런 말을 했다. 백자재는 처음엔 믿지 않으려 했으나 정불사가 묘사하는 산오파의 최근 모습과 말투가 실제와 너무 부합하여 믿지 않을 수가 없었다. 결국 두 사람은 말이 거칠어지다 사제에서 손을 쓰게 되었다. 정불사는 백자재에게 일장을 얻어맞고 중상을 입었으나 형의 도움으로 성을 떠났다. 하지만 이 일로 백자재는 더욱 우라가 치밀어 광기를 부리며 큰 풍파를 일으켰던 것이다. 산오파는 성으로 돌아온 후 남편의 광경을 보고 속으로 깊이 후회했다. 남편이 실성한 원인의 반은 자기로 인함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남편으로부터 벽라산으로 가서 영원히 돌아오지 말라는 말을 듣자 가슴이 아팠다. 서곡에서 근신하며 죄를 뉘우치겠다는 남편의 말에 그녀는 스스로 결심했다. 우리 두 사람은 부부로 맺어진 이상 늙어서 헤어질 수는 없지 않은가. 그가 서곡 안에서 자책감에 빠져 회개의 삶을 보낸다면 나도 그 서곡 안에서 그가 죽을 때까지 곁을 지키다가 함께 눈을 감을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바로 석파천에 대한 것이었다. 장문의 지위를 나에게 양보하게 한 것은 그를 대신해 협객도로 가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가 헛되이 목숨을 잃고 수아가 생과부가 되는 것을 막으려 했다. 한데 남편의 일과 이 일은 완전히 다른 일이니 어떻게 한다? 그녀는 우선 남편부터 만나보자는 생각으로 안으로 들어갔다. 백만검 역시 부친이 걱정되어 들어가고 싶었으나 대적이 눈앞에 있고 설산파가 백척간두의 위기였기에 사형객을 상대하려 남아 있었다. 사형객은 석중옥과 석파천을 번갈아 바라보며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행동거지로 볼 때는 석파천이 진짜 계잡종 같았다.
하지만 단숨에 100만 검을 물러나게 만든 고강한 무공을 보니 마천에 있던 시골 소년과는 천지 차이라 긴가민가 했다. 불과 수개월 동안 그토록 무공이 정진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 것이다. 벼랑간 그는 얼굴에 푸른 기운을 띠고 벼락 같은 호통을 내질렀다. 너희 두 녀석 가운데 도대체 어느 쪽이 계잡종이냐? 호통 소리에 천장의 흙이 우수수 떨어졌다. 석중옥은 계잡종이 석파천의 이름인 줄 모르고 그저 사형객이 대노하여 욕을 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계책이 탈로 난 모양이지만 억지를 써야겠다고 생각하며 입을 열었다. 나는 아니요. 저 녀석이야말로 계잡종입니다. 사형객은 그를 노려보며 냉소를 흘렸다. 흐흐흐, 너는 정말 계잡종이 아니냐? 석중옥은 그 시선에 전신의 솜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끼고 재빨리 말했다. 나는 아니외다. 사형객은 다시 석파천을 향해 물었다. 그럼 내가 계잡종이냐? 석파천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노백부님. 가르쳐주신 무공을 연마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신이 더워졌다가 얼음같이 차가워지는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나 보니 잇따라 이상한 사건들이 들이닥치더군요. 그는 빙그레 웃으며 다시 입을 열었다. 노백부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 누가 밥을 지어드렸는지요? 때로는 노백부님을 생각하며 밥해줄 사람이 없어 고생하시겠다고 걱정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다. 사형객은 더는 의심할 수 없었다. 이 바보 녀석은 나에게 퍽이나 참된 정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는 고개를 돌려 석중옥을 향해 외쳤다. 내 녀석은 감히 이 사람을 사칭하고 나를 희롱하다니, 흐흐. 감히 죽지 않고는 정신을 못 차리겠군. 석청과 민유는 그의 얼굴에 푸른 기운이 서리고 안광이 빛나는 것을 보고 아들에게 기만당했다는 사실에 그가 분노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제 손만 쓰면 아들이 시체가 될 판이라 황망이 달려나가 몸으로 막았다. 민유가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사선생, 넓은 아량으로 이 어린 사람의 무지함을 용서하십시오. 제가 큰절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사형객은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석중옥에게 속은 것은 둘째치고 이렇게 되면 현철령을 두고 한 맹세가 물거품이 되기에 답답한 심정을 가눌 수 없었다. 이 사모가 새파란 당신네 아들에게 기만을 당했는데 절을 한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될 줄 아시오? 저리 물러서시오. 호통과 함께 그는 소매자락을 떨쳤다. 산을 무너뜨릴 듯한 장력이 뻗어나왔다.